안녕하세요. 네. 쑥스럽네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10년 이전에는 강의 끝날 때 박수를 치셨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시작할 때 그게 일반화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참 쑥스러워서. 네.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먼저 등기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두 번째,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이때의 등기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는요, 지방법원. 왜요? 지방법원 안에는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죠. 거기서 등기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법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지방법원 소속하에 지원이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 지원도 넓게 본다면 등기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핏 기억은 나시죠? 네. 암기는 안 되셔도. 네. 그 다음에 등기관은 뭡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등기소가 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등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의 등기관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당연직 등기관, 지정직 등기관. 당연직 등기관은 누굽니까?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지정직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등기관은 지정직 등기관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정권자라고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무엇을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뭐였습니까? 부동산 표시. 맞습니까? 부동산은 2가지가 있죠. 건물과 토지. 따라서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 둘로 나눠지는데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맞습니까? 이거는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표제부에.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표제부에 기록을 했고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전부 다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이 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죠. 소유권은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첫 번째 구성 부분인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2번째 구성 부분인 을구에. 그렇죠. 여기서 정보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도 있을 테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도 있을 텐데 이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그렇죠. 네, 이를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은 을구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이 갑구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는 권리의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는 우리 등기법에서 2개로 구분하고 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맞습니까?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런데 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 둘로 나눴죠. 그렇죠. 집합 건물 등기부는 좀 구성이 특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는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모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고 출제되는 등기부는 집합 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었죠. 절차는 뭐였습니까? 먼저 신청이 있을 테고 그러면 등기소에서 접수할 테고 접수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는 조사인데요. 보통 학자들은 심사라는 용어를 써요.
법률 용어는 조사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 조사. 그 다음에요.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행이 되겠죠. 빠진 내용이 없다면 실행을 할 테고 빠진 내용이 있다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실행이 된 다음에 뭘 합니까? 교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교합 처리는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된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 이를 교합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합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등기 완료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합 처리는 이 순서는 등기가 신청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이 순서가 고스란히 유지가 돼요. 그런데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이 순서가 잘 약간 뒤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됐지만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 개념 요소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뭘 했느냐면 186조를 했죠. 186조.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접수 시. 그렇죠. 접수 시. 접수 시점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접수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186조는 등기가 성립 요건이죠.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도 얘기하고 물권 변동의 효력이 성립이 된다고 해서 성립 요건이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민법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이것과 대꾸가 되는 게 몇 조입니까?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물권이 변동이 될 때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87조의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187조는 186조처럼 어느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출제가 돼요. 물론 등기법보다는 민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상속. 어느 시점에 물권 변동 효력이 나타납니까? 상속 개시 시. 그렇죠. 그 다음에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수용, 몰수, 징발 이렇게 3가지를 공용징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민법과 관련된 공용징수는 수용이죠. 수용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물권 변동 효력이 나타납니까? 수용한 날, 수용 개시일 같은 뜻이 될 겁니다. 판결은요? 그렇죠. 판결 확정 시. 이때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한다고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 확정 시. 경매는 매각 대금을 다 낸 시점에. 그래서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예전에는 경락대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민사집행법이 제정이 되면서 매각대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점 같은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등기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이죠. 맞습니까? 부동산은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네.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 둘로 나눠졌습니다. 토지 위의 정착물도 둘로 나눴죠. 건물과 건물 위의 정착물. 맞습니까? 그럼 건물과 건물 위의 정착물을 구분하는 요건, 기준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정착성. 기억나시나요? 정착성.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그렇죠. 정착성은 땅에 붙어 있는 성질. 외기 분단성은 외부적으로 건물이 완성된 걸 요구하는 것이고, 용도성은 내부적으로 건물이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과 개념이 달라요. 민법상의 개념은 주벽이 있고 지붕만 갖추면 민법상 건물이죠. 민법상 건물은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소유권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의 건물은 소유권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한 것이니까 건물이 완성될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돼야 되니까 외기분단성, 외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것이고, 용도성,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둘로 구분했죠.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 두 번째,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등기. 그렇죠. 보통 예비등기는 가등기를 얘기합니다. 가등기는 무조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최하 2문제가 출제가 돼요. 많이 출제되면 4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민법 2문제, 등기법 2문제. 그 다음에 종국등기는 효력이 있다고 했죠.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물순대 추후 점이요. 그렇죠. 물은 뭡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 이 물권 변동의 효력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어느 시점? 접수시. 그렇죠. 저장시, 접수시. 그 다음에 순 뭡니까? 순위 확정의 효력. 그렇죠. 순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1순위와 2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뒤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의 순서대로 우열을 판단한다고 했죠. 등기의 순서대로 우열을 판단하는데 같은 구라고 한다면 우열을 무엇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순위 번호. 서로 다른 구일 때는 접수 번호.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시 방법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공적으로 다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공적으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을 갖췄다는 얘기는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권리 추정력. 이 권리 추정력은 앞에 권리자를 생략해서 추정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추정력 지난 시간에 했죠. 네, 이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되니까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갑구, 을구에서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추정력에서 물적 범위 3가지는 꼭 외워두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등기관리, 적법 추정, 등기원인, 적법 추정, 등기절차, 적법 추정. 그래서 보통 민법에서도 이 추정력이 설명이 될 텐데요. 아마 공시법 시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또는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했는데 설령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나타날 수 있습니까? 뒤에 나타날 수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설령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 확정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뒤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불렀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점유적 효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거는 아마 나중에도 안 할 거예요. 네. 권리 추정력 정도만 나중에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요건, 등기의 요건이 있었죠.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지만 등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요거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우리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죠? 186조가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유효해야 되겠죠.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구비해야 될 겁니다. 요건은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될 겁니다.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은 뭐가 있었죠? 네, 첫 번째, 등기가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관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번째,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이 하나일 때는 등기부도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보통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을 절차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법은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라고 불러요. 절차법. 그래서 절차적 요건이라고 부르고요. 요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행위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물권행위.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갑은 을에게 각종 등기서류 건네주겠죠. 을은 갑에게 뭘 줍니까? 대금을 지불하겠죠. 맞습니까? 이 등기서류와 대금이 교환되는 행위를 보통 물권행위라고 부릅니다.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물권행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법 186조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채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 아니고요.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 186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실질이죠. 요건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 등기와 관련된 요건을 형식적 요건 이렇게도 불러요.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 절차적 요건, 형식적 요건,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모르니까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다 한 것 같은데 이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적 요건 이렇게 불러요. 왜 실체라는 문구를 쓰느냐면 법의 실체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권리와 의무를 얘기합니다.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로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무 위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권리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률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률이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법률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실체적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실질. 요거는요. 형식. 맞죠?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도 부르겠습니까? 실질적 요건 이렇게도 불러요.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모르니까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일단 요게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것도 있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과 당사자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보통 요거 갖고 얘기를 합니다. 물권행위. 그러면 요 물권행위는 뭘 의미하느냐면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민법상 요건을 구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이때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합치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했나? 했죠? 네. 이 불합치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존재상의 불합치.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도 들은 흔적은 있나요? 두 번째 내용상의 불합치. 세 번째 시간상의 불합치.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불합치의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이 존재상의 불합치는 물권 행위가 있고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우리 민법 186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아닌가요? 맞죠? 이때 물권 행위도 있고 등기도 있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물권 행위도 없고 등기도 없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존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존재상의 합치입니까? 불합치입니까? 합치죠. 그래서 이 물권 행위와 등기의 존재상의 합치의 경우이니까 그 효력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요. 물권 행위는 있는데 등기는 없는 경우. 물권 행위는 없는데 등기는 있는 경우. 이때는 둘 다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 두 가지를 존재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상의 불합치.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여기서 물권 행위는 어디 안에 보통 있다고 그랬죠? 매매라고 그랬죠? 여기는 매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권 변동 효력이 나타납니까? 소유권 변동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언제 소유권이 변동되겠습니까?
등기를 갖추면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갖추게 되면 어느 시점에 소유권이 바뀝니까? 접수 시, 저장 시. 안 틀리겠죠? 네. 그 다음에 매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췄어요. 물권 변동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물권 변동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나중에라도 갖춰야 되겠습니까? 물권 행위를 나중에라도 갖춰야 되겠죠? 즉 매매 계약을 나중에라도 체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나중에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물권 행위를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권 변동 효력이 나타납니까? 네? 나타나겠죠? 법률 행위도 있고 물권 행위도 있고 등기도 갖췄으니까 이제 소유권은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은 이때는 어느 시점이 되는 겁니까? 접수시가 되는 겁니까? 매매계약 체결시가 되는 겁니까? 매매계약 체결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실체적 유효요건 이렇게 불러요. 실체적 유효요건을 나중에 추후에 완성했다고 해서 실체적 유효요건의 추안이라고 부릅니다. 뭐 출제되는 건 뻔해요. 어느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된다고요? 매매계약 체결 시, 물권행위 시. 그렇죠? 물권행위 시. 물론 등기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법의 한 테마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시간상의 불합치. 시간상의 불합치를 보시면 불길한데 오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불길해서. 네. 제가 지금 몸살 중이에요. 보통 11월, 12월은 2차 과목은 강사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집안일을 하는데 집안일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네. 집안일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몸살이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보통 매매 계약이 이 시점에 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권 행위가 이쯤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를 갖추겠죠. 그렇죠. 보통 매매 계약과 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지금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상의 불합치. 그러면 이 시점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병명의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민법에서. 지금 민법 어디 하고 계신가요? 물론 모르시겠죠? 그럼 지난 시간에 아무 용어나 좀 떠올려 보시죠. 어제 아닌가? 네? 화요일? 아,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그러면 교재의 앞부분, 중간, 뒷부분. 앞부분, 총치. 왔다 갔다. 네. 그러면 이중매매 공부하셨습니까? 네. 잠깐 앞에만. 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매매가 이중으로 이루어졌죠. 맞습니까? 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발생한 거죠. 요 병은 등기까지 갖췄으니까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갑에 대한 권리고 병이 갖고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어느 게 우선합니까? 병이.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만 갖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소유권자인 병과 다시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등기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병으로부터 다시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 갖춰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겠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기석의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기석의 변동. 소유권이 갑에게 기속된 상태에서 병에게 다시 기속이 바뀌었죠.
그래서 병과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권리기속의 변동이라는 테마인데요. 민법에서 아주 고급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상의 불합치 이 문제는 민법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민법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만 보고 이제 이거를 보고자 합니다. 내용상의 불합치. 내용상의 불합치. 이 내용상의 불합치는 둘로 나눠지는데요. 양적 불합치.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질적 불합치. 나중에 프린터로 나눠 드릴 거예요. 양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테마가 나오느냐면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일부 무효의 법리가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그것도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질적 불합치도 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권리의 주체, 객체.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내용상의 불합치. 두 번째,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절차상의 불합치.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보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질적 불합치. 굉장히 유용한 도구를 여기서 도출해낼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그러면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합치는 뭐냐면 갑이을과 매매계약을 저기서 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지 소유권이 을에게 기속이 됩니까? 네?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지만 을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엉뚱한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병을 하지 말고 A로 하겠습니다. 지금 을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따라서 누구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됩니까? 을의 명의로.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지 않고 A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즉 권리 주체가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무효인 등기가 될 겁니다. 이 A 명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될 겁니다. 이를 권리 주체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엉뚱한 권리의 주체가 엉뚱한 사람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렇겠죠. 이게 주체의 불합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몇 번지 토지 등기부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엉뚱한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즉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가 엉뚱한 토지 등기부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걸 객체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객체의 불합치의 등기는 효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상의 불합치. 지금 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전세권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엉뚱한 내용의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이 됐다면 이 등기도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내용상의 불합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등기의 주체, 등기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합치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이해하는 척들 하시네요.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네. 네. 근데 이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규정들이 있겠죠.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우리 등기법에 있는데 당연히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 거치면서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법에서는 등기 절차, 등기 과정에 대한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들을 다 거치면서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빼먹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 절차상의 불합치, 등기 과정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안 거쳤다? 안 거쳤다. 안 거쳤을 때 등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상의 불합치, 절차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절차상의 불합치, 과정상의 불합치, 즉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거치지 않은 등기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등기법에서도 출제 영순위, 우리 민법에서도 출제 영순위입니다. 두 번째, 무효 등기의 위험.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실제 원인과 다른 등기. 이것도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요 세 가지. 이건 전부 다 우리 민법과 등기법에서 양쪽에서 출제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요 세 가지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마 뭐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민법과 등기법을 공부하시면서 자동적으로 이게 자꾸 뭐 되뇌이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 이따가 할 겁니다. 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는데 이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같이 신청합니다.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불러요. 등기를 신청하러 갑니다.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는 갑과 을은 등기 신청 정보라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 신청 정보라는 서류를 제출해요. 예전엔 등기 신청서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지금은 신청 정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내용을 이제 보고서 등기관은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요즘은 등기 기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 기록에 옮겨 적는 것을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서 등기관은 이쪽에 옮겨 적는 거예요. 이게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다가 옮겨 적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정확해야 되겠죠. 지금 등기 기록을 통해서 그 내용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도 정확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등기관이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각종 정보들을 첨부합니다. 아이고. 각종 정보들을 첨부하게 돼요. 이를 첨부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 정보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 정보의 내용이 올바른 내용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니까 각종 증명서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첨부정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첨부정보가 등기소에 제출이 되면 등기관은 이걸 이용해서 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쪽에 옮겨 적습니다.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못하게 되면 등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각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고 확인이 안 되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때 이 첨부 정보를 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확인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학자들은 심사한다는 용어를 써요. 이때 첨부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심사하는 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형식적이라는 문구를 쓰는데요. 여기 첨부 정보 가지고 이 내용이 확인이 안 되면
등기관은 갑과 을을 등기소에 소환을 해서 신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첨부 정보만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이 확인이 안 될 때 등기관은 갑과 을을 등기소에 소환을 해서 이거 제대로 된 내용이냐 이렇게 신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사법기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찰 또는 법관 또는 검사라는 사법기관만 할 수가 있어요. 등기관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등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할 수가 있어요.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 우리가 지적 공부는 그 실질적 심사였습니까? 형식적 심사였습니까? 실질적이죠.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자꾸 출제가 되는 겁니다. 비교가 돼서. 그렇죠. 그러면 이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제1호부터 제2호, 제3호 쭉쭉쭉 가서 제11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 기준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1호부터 11호까지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각하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각하사유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등기관은 등기를 거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뭐 실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로 뭔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와이프랑 싸우고 나오는 바람에 열받아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등기를 해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해야 된다고 그랬죠. 각하는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거부 결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등기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죠. 요 1호는 뭐냐면 관할을 위반한 경우 2호는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호는 잘 몰라요. 저도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각하 결정. 그런데 각하 결정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효력이 있느냐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공시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공시기능이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벤틀리 자동차 등기부에 등기가 됐다고 해서 공시기능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공시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공시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자 흠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커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다. 당연히 무효인 등기라고 한다면 등기관이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워야 되겠죠? 맞습니까? 등기관이 발견했을 때 지워야 됩니다. 즉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고 내버려뒀을 때 이 등기 때문에 손해 발생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자가 이의 신청을 통해서라도 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그런데 이 3호부터 11호까지는 공시기능은 다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하자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작은 겁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하자가. 하자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당연무효일까요? 아닐까요?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니까 등기관이 발견했을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유효라는 뜻입니까? 네?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요게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려우시면 자제분이나 손주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유치원 다니는. 네.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는데 뭐 갖고 판단하느냐면 실체관계와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유효인 등기입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체관계란 건 뭘 얘기하느냐면 법의 실체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를 법의 실체라고 불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무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죠. 따라서 권리 위주로 얘기합니다.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권리를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이 등기는 무효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 갑과 을은 부부예요. 여기는 남편, 여기는 부인. 이게 부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남편입니다. 요즘은 남녀평등 시대니까. 그런데 이 갑이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옵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술 먹고 들어오는데요. 곱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꼭 3시, 4시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발로 뻥뻥 현관문을 차면서 들어와요. 그럴 수 있겠죠? 제 얘기 갖고 만든 예예요. 네, 이게 새벽 3시, 4시에 맨날 발을 뻥뻥 차고 현관문 차면서 들어옵니다. 그럼 맨날 싸우겠죠? 맨날 싸울 겁니다. 그래서 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새벽 3시에 술 먹고 현관문을 차고 들어온다면 이 아파트 너한테 넘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아파트 넘길게.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증여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증여 공짜로 넘기니까 이거 매매가 아니라 증여가 될 거예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정지 조건이라는 게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 증여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때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의 시가는 타워팰리스니까 30억짜리입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니까 세게 가는 겁니다. 네. 정지 조건이 뭐냐면 한 번이라도 새벽 3시에 술 먹고 현관문 발로 뻥뻥 차고 들어오는 거. 그렇죠.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문제는 한 달 후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됐습니다.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이 증여계약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발생하겠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하겠죠.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은 갑 보고 빨리 등기 넘겨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 등기 넘기겠습니까? 미쳤나요? 30억짜리인데. 그렇죠. 집안에서 헤게모니 장악하는 건 돈 아닙니까? 지금 저는 제가 잡고 있어요. 네. 넘겨달라고 요구하니까 안 넘겨주겠죠.
그러면 열받은 이 을은 어떻게 할까요? 부인은 또는 남편은 서류를 위조해서, 즉 집안에 있는 갑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출근했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그냥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남편 도장을 가지고 본부사 사무실에 가서 그냥 등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 제가 안 했죠. 관할 위반한 거 제가 쓴 적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 을이 등기를 단독으로 했을 뿐이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즉 벤틀리 자동차 아니에요. 아파트예요. 그렇죠. 여기도 아니죠. 그러면 이 서류가 위조가 돼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은 여기 어딘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무효는 아니란 얘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부합하는 등기입니다. 왜요? 증여계약이 체결됐고 효력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을은 어차피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자입니다. 취득할 자 명의로 등기를 갖춘 겁니다. 다만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만을 등기법이 정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을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을은. 이게 사법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중개사 시험에도 나왔고 서류가 위조가 돼서 등기가 갖췄을 때 이때는 당연무효는 아니니까 실체관계와 부합 여부로 따질 테고 이때 을은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갖췄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제는 나가라 그러면 되겠죠. 네. 나가라 그러면 됩니다. 따라서 유효인 등기입니다. 여기 되셨나요? 물론 갑도 무기가 있죠.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네?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형사 고소하면 돼요. 자기 배우자를 형사 고소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다면 감옥에 30억짜리 꿀꺽하고 감옥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돌려주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감옥 안 가요. 그냥 보통 집행유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가 기록만 하나 이렇게 선 그어질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정가 하나 갖고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30억이면 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는 관할을 위반한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이거는요. 무효등기 유형은 아니겠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 이 무효등기 유형, 실체 원인과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전부 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등기입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내용은 여기 해당되는 등기들은 전부 다 당연 무효는 아니고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유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출제가 될 때는 대부분 실체관계와 부합해요. 그러면 이 등기들은 전부 다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민법에서 출제가 될 때는 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하고 요 틀을 민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 번 할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셨고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 맞죠? 오늘 어디 할 차례입니까? 207페이지. 네. 등기관의 책임. 네, 요것 좀 보겠습니다.
이 등기관의 책임도 예전에는 자주 출제가 됐는데요.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 갑에게 제대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실한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갑은 손해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손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이 부실한 등기가 이 등기소의 등기관이 되겠죠.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 이 부실한 등기가 등기관에 고의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고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법률 용어입니다. 과실은 이것도 법률 용어예요. 고의는 뜻이 뭘까요? 네, 일부러. 런가요? 롱가요? 러. 과실은요? 실수로. 이건 러예요? 로예요? 러. 네. 그러면 중과실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큰 실수. 경과실은 작은 실수 그럴 겁니다. 중과실은 큰 실수. 이거는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등기관이 책임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갑은 등기관에게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이 등기관의 법적 지위는 뭐냐면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가 이 등기관을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겁니다. 제대로 감독을 못했으니까 이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겠죠. 따라서 갑은 누구에게도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게도 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양쪽에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국가가 제대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손해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10억 배상 청구하고 여기에도 10억 배상 청구한다면 손해는 10억인데 배상은 얼마를 청구하는 겁니까? 20억을 청구하죠. 남는 장사죠. 이건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요게 따라서 양쪽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배상 청구하겠습니까? 국가겠죠. 왜요? 국가는 돈이 많아요. 그렇죠. 요 등기관은 돈이 없을 수도 있죠. 보통 이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보다 월급은 좀 셉니다. 그래봤자 평생 일해도 10억 못 먹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아마 변호사가 상담을 잘못한 걸 거예요. 당연히 이쪽에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배상을 청구했다면 국가가 등기관에게 어떤 심할서 같은 거 요구해야 되겠죠. 일부러 큰 실수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등기관이 져야 되겠죠. 따라서 국가가 배상을 해줬다면 국가는 등기관에게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불러요. 보상을 구하는 권리.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두 번째, 갑은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에게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얼마? 10억.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요, 10억. 그런데 이때는 가벼운 실수로 부실한 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큰 실수가 아니라 가벼운 실수라는 겁니다. 가벼운 실수란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여러분도 저지를 수 있고 저도 저지를 수 있는 실수. 그런 실수를 경과실이라고 불러요. 가벼운 실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손해에 대해서 등기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이 등기관은 10년차 등기관인데요.
여지까지 연봉 얼마로 할까요? 4천. 10년 동안 4천씩 받았으면 4억 번 겁니다. 10년 동안 근무한 등기관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저지르는 실수에 의해서 아주 가벼운 실수에 의해서 10억을 배상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등기관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무거운 책임을 진다면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실수예요. 이런 실수에 의해서 10억을 다 배상해야 된다고 한다면 등기관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벼운 실수일 때는 이때는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면책시켜요.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손해를 갑은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겠죠. 누가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까? 등기관은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 손해에 대해서 갑은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국가에게만 배상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때 누구에게만 배상 청구합니까? 국가에게만.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배상을 한 다음에 등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즉 보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면책시킨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표로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모의고사에는 가끔 나올 겁니다. 먼저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등기관에게 가벼운 실수만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고요. 첫 번째,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가? 네 번째, 국가는 배상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등기관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 또는 경과실이 있을 때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등기관은 국가 소속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둘 다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벼운 실수가 있을 때 이때 국가의 배상 청구를 면제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보다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가벼운 실수가 있을 때는 배상 청구한다면 이때 등기관이 되는 자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갑은 선택적 청구할 수 있는가? 둘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는요? 안 되겠죠. 국가에게만 배상 청구해야 될 겁니다. 이때는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배상해 준 다음에 있죠. 이때는 없겠죠. 이러한 내용이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요, 행정고시 옛날에 있을 때, 물론 지금도 있죠. 행정고시 행정법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2차 문제예요. 논술형으로 출제되는. 3년에 2번 정도 출제가 되는 이게. 그래서 뭐 2차 시험 같은 경우, 예전에 고시 같은 경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요,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일반인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나올 게 뻔하니까. 이거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차 논술식으로. 네. 어렵지 않죠? 어려우셔요? 아니요. 네.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책임을 보셨고요.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앞에 나오던데 맨 앞에 보시면 166쪽에 166쪽을 보시면 중간에
8번에 국가 배상 책임주의라는 게 나와 있죠. 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잠시 쉬었다가 등기부 보겠습니다.